이슈 논평 시간입니다. 이번 이슈 논평에서는 아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는 이런 해석을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 민심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더 가열차게 추진하라.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의 국민 민심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중요시하던 각종 정책들을 갖다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그런 결과를 아마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는 바로 2가지의 정책과 1가지의 바로 이 변화인데요. 그 첫 번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게 될 강력한 정책은 바로 남북관계입니다. 저는 4.15 총선의 승리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아주 속도감 있게 그리고 급진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남북관계에서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입니다.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북한에서도 아주 학수고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정일이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도 미국을 상대로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대해서 여러 번 설득 과정을 가졌었죠. 그렇지만 미국이 반대로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과반 이상을 획득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민의 판정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바로 남북관계를 갖다가 평화시대로 끌고 가는 그런 정책적 대변화를 추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포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엔 제재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 유엔 제재 해제 없이는 도저히 지금 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주변 우방국들이 지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유엔 해제를 해야 될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명력관하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엔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여러 번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왔지만 이번에 유엔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대북 제재를 가고 있는 그런 유엔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 평화협정 부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 평화협정 부분은 사실 남북한이만 합의를 하게 되면 제3자인 유엔군이나 그리고 주한미군, 특히 미국이 간섭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또 거기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지주에 해당되는 세력이 거기에 또 강력한 북한의 후원자로 나설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이 평화협정이 체결하게 되면 사실 이 지금 남북관계는 급무살을 타게 될 겁니다. 유엔이나 미국이나 더 이상 남북관계를 갖다가 방해할 만한 그런 어떤 명분도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평화협정까지 체결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당연히 급무살을 타게 되겠지만 바로 어떤 문제가 대두될 것이냐, 바로 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제 북한은 그 다음 특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평화시대에 외세가 우리 이 남북 평화 통일 문제를 개입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일명 명분은 있죠. 명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첫 번째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는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그거는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공론에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당시 조국민주당 수립과 함께 그리고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등이 주축이 되어서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이 헌법 개정이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중요한 정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권력구조 개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권력구조 개편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그 문재인 정부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한테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사실 토지 공개념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상당히 추진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 빚을 못 받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헌법에 담는 거죠. 사실 토지 공개념의 핵심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택지 소유를 갖다가 상한하겠다.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를 갖다가 추진하는 것.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세 가지 사항인데요. 사실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이거는 아주 유언 판결이 났죠. 지금 헌법하고 맞지는 않다. 이중과세다. 이래갖고 유언 판결이 난 상황이고, 이 개발이익 환수제는 약간 변형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로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바로 헌법 개정이고, 헌법 개정의 첫 번째 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인 사항은 토지 공개념을 헌법 속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삽입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이 국부법 폐지라고 봅니다. 사실 국부법 폐지는 이 좌파 세력, 특히 진보 진영 그리고 좌파 세력한테는 일종의 필승의 염원이죠. 사실 이 국부법 때문에 그동안 뭐 지금 조국의 산호명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많은 감옥에 간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그쪽 진영에서의 가장 핵심 사항은 어떻게 하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부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거죠. 설사 이건 또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 출소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올 법이긴 합니다. 국부법을 갖다가 폐지는 당연히 또 공론의 장을 올라올 것이고, 그런 걸 이번 4.15 총선이나 승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데 대한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갖다가 더 한층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국부법이 폐지되고 나면 저는 뭐 지금 뭐 남북협력 기본법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하고 이 경제협력 관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는 그런 법으로 대탄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통일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고려가 될 거예요. 지금도 뭐 북한의 철도를 놔주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의 남북협력 기원 갖고는 터무니가 없죠. 도저히 그 재원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한,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생각하는 북한의 개혁이나 개방이나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통일세 부분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행 자유를 갖다가 천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유엔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지금 달러가 아주 지금 귀하다는 그런 외신들의 보도가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 뭐 통일부 장관을 위시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북한 개별 방문을 갖다 허용하자, 이렇게 또 미국을 설득하고 있죠. 그런 정도인데 아마 총선 승리를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으로 여행 자유를 추진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중국을 우회한 이런 여행 자유가 아니고 판문점을 통한, 거기에 대한 뭐 통행세까지 또 줄지도 모르겠죠. 북한의 통행세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바로 판문점을 통한 북한 여행 자유화가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헌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헌법 개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토지 공개념 강화, 국부법 폐지,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유선한 연방제 개념으로 가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토대 하에서 그런 연방제로 가는 그런 정책까지 채택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어떤 사상에서 준사회주의적 어떤 국가체제로 가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할 어떤 정책 방향이라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공안 시대가 개막될지 모르겠다.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신공안 시대의 개막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뭐 많은 어떤 슬로건들을 내걸었죠. 그 중에 하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 진짜로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있죠. 먼저 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권력이 엄청 비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종결권과 수사 개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 지휘를 더 이상 받지 않죠.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독자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그걸 또 뭉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견제장치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뭐 검찰이 그동안 독점했다고 그리고 검찰이 어떤 그 권력이 아부하게 되면 묻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지만은 글쎄요. 지금까지 나온 지금 최근에 사례마다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봐도 그 울산 사건만 봐도 경찰 조직도 만만치 않은 그런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게 이제 엄청난 권력이 부여가 됐어요.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도 진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바 최근에 한 1, 2년 동안 벌어진 경찰과 있던 집권층 권력가들의 관계에서 보면 저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정보경찰들 전국에 수많은 지방청들이 있고 그 지방청 안에 또 수많은 경찰서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파출소가 있고요. 또 지구대까지 있죠. 쉽게 말해서 세포조직까지 쭉쭉쭉 다 내려가는 게 경찰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다 커버하고 있죠. 최근에 나온 검사들 평판조사랄까 국회의원들 평판조사 이게 모두 경찰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런 조직이 거기다 새로운 권력을 갖다가 더 붙였으면 과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 나쁜 방향으로 갈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판단을 하면 누구나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코 좋은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저는 그 점이 더 염려되는 거죠. 이 신강훈 공안시대의 개막의 두 번째 바로 타자는 공수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공수처를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가장 강력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모든 수사 중인 사건들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단하는 거죠. 기소를 할지 뭉갤지. 역사상 이런 대한민국에 조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슈퍼 파워 기구인 공수처는 바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명, 대통령입니다. 견제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될지 몰라서 만약에 공수처장이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이 됐다. 그건 바로 대통령도 장담 못하는 거죠. 진짜 슈퍼파워 조직이 하나 탄생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특히 저는 두 가지 기관에 대해서 어떤 감시의 눈을 갖다가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사법부와 검찰입니다.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핵심들은 바로 판사와 검사입니다. 누구 말 따나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수처는 그걸 진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됐든 간에. 그런 슈퍼 조직이 탄생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비대해진 경찰, 공수처 시대의 그 막강한 슈퍼파워 조직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운 공안시대에 살게 되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조직은 딱 한 사람만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현 제도에서. 바로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공교롭게도 지금 현 정부나 집권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권력의 분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제의 어떤 그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완성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 대표적인 세 가지만 사례를 들었겠지만 총선이 집권당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국민의 어떤 그 민심을 얻었다 생각하고 좀 더 친사회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모든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대단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